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나라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4년 올해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자그만치 76개국에 이르고요. 약 42억 명, 그러니까 80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올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를 요동치게 만들 슈퍼 선거의 해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잠시 후 키워드 경제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을 관통할 키워드로는 AI, 나, 인구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반작용이 꼽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리스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새해에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분도 뭐 여러 가지 왕성한 활동하는데 새해 특히 뭐 이런 거 도전해 본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올해는 좀 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네. 좀 그렇게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보다 더 알찬 인간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2024년, 저도 이 키워드 생각했는데 진짜 올해 선거가 진짜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키워드로 당연히 선거 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선거는 뭐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존재인데 특히 뭐 일본 절대 왕정이나 뭐 독재 국가를 빼면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사실상 이 선거가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가 특히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선거의 해라고 할 만한데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76개국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아찔할 만큼 뭐 거의 매달 매일 뭐 선거 뉴스가 나올 만큼 많은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주요국에서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일단 개수로 70여 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면은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쟁쟁한 주요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넉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연초부터 선거 뉴스가 워낙 쏟아져가지고 다들 이거 신경을 쓰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랑 비슷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뭐 정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유권자로서 표만 행사하지만 이 선거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석 기사가 나올 만큼 예.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요. 특히 저희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예. 요즘 경제는 갈수록 더 선거랑 떼놓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옛날엔 정치랑 경제가 분리돼서 뭐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것도 추구했지만 예. 요즘은 사실상 이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그리고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점점 더 경제에 관심이 있을수록 이런 뭐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뭐 각종 규제 이런 걸 신경을 쓰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가 이제 선거의 해라는 걸 쭉 짚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를 나라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나라가 있을까요? 네, 주요국 중에 뭐 스타트를 끊는다고 할까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달 중순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만이 1월 달이요? 있습니다. 네, 오. 1월 13일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의 뭐 2주도 안 남은 거죠. 그렇네요. 근데 대만 선거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 대만이 큰 나라기도 하지만 현재 집권 중인 당이 반중 성향의 민진당인데요. 여기서 지금 라이칭더 후보를 냈고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국민당에선 이제 허우유 후보를 내놨는데 양 후보가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8년째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자리를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미국, 중국의 관계도 여기서 결정지을 수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 거죠. 큰 선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신년사를 내놨는데 여기서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반중파를 향해서 조국 통일은 뭐 역사적인 필연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지난해 중국은 대만 기업들한테 이제 뭐 경제적인 압박도 가하고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한테 반중 성향 정당에다 후원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에 굉장한 압력을 가하면서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만은 점점 반중 성향이 높아지고 독립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대충 그 선거 판세를 예측한 결과가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선거 결과는 대부분 어떻게들 전망합니까? 예,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8년이나 집권을 한 데다가 특히 최근에 이제 대만이 워낙 홍콩 사태 이후로 반중 성향이 강해져서 그렇죠. 민진당이 뭐 자연스럽게 또 집권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판세가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랑 비슷하게 국민당, 민진당 이 두 개의 당이 양당 체제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당에서 계속 이제 총통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중당이라는 제3당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2강 1중 구도로 바뀌었는데 예. 문제는 이 제3 후보에 대해서 이제 주요 지지 세력이 대만의 MZ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 여기를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 나라에서나 이 청년들이 지금 캐스팅부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이 청년들이 어디다가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총통이 누가 되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당 쪽에서는 앞으로 중국이랑 관계가 더 나빠지면 MZ세대들 취업 안 될 텐데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민진당 쪽에서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포기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의 MZ세대가 양안 관계, 미중 관계까지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사이에 민중당이라는 한 당이 더 출연해서 3강 세 개 당이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대만 선거 결과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곳은 어딜까요? 지도를 확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입니다. 예. 올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뭐 큰 변수라고는 하기 어려운 게 푸틴 대통령이 이미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당선되는 게 따놓은 당상이다. 경쟁자 자체가 없다. 문제는 딱 하나죠. 뭐 푸틴 대통령의 건강 정도지. 그렇죠. 뭐 몇 살까지 사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관건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이제 수도를 버리지 않고 항전을 외치면서 지금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지가 전쟁 초기 같진 않다는 겁니다. 예. 점점 좀 뭔가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쟁 영웅의 이미지였는데 최근에는 굉장한 소음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3월에 선거가 치러질지 자체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원래 3월 말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네. 전쟁 여파로 지금 계엄령 선포 상태니까 지금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선 도전은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할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난하게 당선이 될 것인가 그거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 아니면 더 장기화될지가 결정이 될 테니까요. 네. 한때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사이에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음이 나고 있는 게 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또 해외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군 내부에서 굉장한 비리가 일어나고 또 강요들 가운데서도 그런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수도의 시장인 키이우 시장도 젤렌스키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에서 굉장히 입지를 흔드는 이제 흐름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예.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워낙 이런 사이버전 같은 게 능하다 보니까 특히 이쪽에 정책 개입하고 있다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전쟁 상황이고 전쟁 영웅이었다 보니까 만약에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는 중론이긴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대만 못지않게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2023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직접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여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어진 인플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이 끊겼고 또 식량 대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세계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선거가 치러진다면 휴전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휴전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인플레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으니 바로 인접한 유럽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사실상 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유럽인데요. 올 6월에 유럽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유럽 연합은 최근에 고민이 반이민 정서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점점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내에서 이민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지니까 그나마 포용적인 국가였던 프랑스도 최근에 이민법을 개정해서 우리 이민자 더 이상 못 받겠다, 많이 못 받겠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선거에서 유럽 의회에서도 이제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지 않겠냐 이런 결과를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네. 좀 기대하는 쪽도 있고요. 이런 정당들의 경우에는 반이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성향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지원에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도 다른 나라니까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의회 선거도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진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도대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보통 세계 최대 선거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까요? 저는 뭐 세계적인 영향력 큰 미국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아니면 중국도 뭐 직접 선거는 아니니까 거기는 아닐 것 같고 혹시 인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인도의 총선은 한 번 할 때 무려 9억 명이 투표합니다. 9억 명이 투표하는 세계 최대 선거인데 이게 아마 올해 4, 5월에 치러질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정말 존재감이 엄청나게 오른 국가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지난해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됐고요. 예. 그리고 경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네. 또 미중 갈등 사이 그리고 미러 갈등을 사이에 두고 이 사이에서 이제 중간에서 굉장히 균형을 잡는 그러면서 자기들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인도의 그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판세는 사실 큰 변수는 없는 게 예. 지금 재임하고 있는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 많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많은데 무려 지지율 한 70%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입지를 이번에 더 다지면 물론 경제 성장 정책도 계속 이어갈 테지만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이런 균형자 전략이 더욱 더 이제 힘을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역시 방송을 하세요. 가장 관심의 대상인 미국 선거를 제일 뒤에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이른바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큰 이벤트죠. 4년에 한 번씩 있는. 현재로서는 이제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너무 많은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너무 고령이고 인기가 너무 없다고 해요. 예.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나갈 것이냐 나가면 이거 괜찮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주에서 지난번에 의회 폭동을 이제 선동했다는 혐의로 이 사람은 이 대통령 선거로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그 주에서 아예 이제 등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치명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와의 재대결이 될지 알지도 이제 앞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된다면 뭐 지금까지 이어온 추세가 그대로 이어간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역시 변수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마 1기보다 훨씬 강력한 탈세계화, 예. 무역 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점이 이제 높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도 당연히 메가톤급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단 관세를 더 높이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뭐 보조금 차별을 가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규제를 가할 수도 있고 안보 면에서도 뭐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를 이제 주장하면서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하고도 친분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했던 자금도 중단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날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네. 현실적으로 아마 지원을 끊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유럽과 세계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어쩌면 대만 문제에서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나라 하나씩 설명을 쭉 해주셔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선거를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이해는 했습니다만, 야 2024년 선거 때문에 정말 정신없겠어요. 맞습니다. 내년에 뭐 내내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특히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요국대 이제 뉴스들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산업 섹터들이 향방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조그마한 재미있는 자료를 보면은 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제 주로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가 지수가 막판 선거 직전 3개월 동안 오르면 현직이 됐고 떨어지면 현직이 안 됐다더라. 이런 속설들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재미로 찾아보시면서 선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가 지수와 이제 그 선거의 연관 관계까지 쭉 짚어 주셨습니다. 저도 다른 나라의 상황보다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특히 미국의 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렇습니다. 두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두 대통령 중에서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좀 되는 게 그나마 한숨 놓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어떻게 변하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예. IRA법도 이미 지나갔고 이제 청정에너지 전략 같은 게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예. 도대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오는 걸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긴 해요. 이 국가 단위로도 그렇기도 하고 사실 산업 섹터별로도 굉장히 희비가 갈리잖아요. 네. 뭐 청정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이제 수혜주고 뭐 이런 석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트럼프의 수혜주고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기업들 단위로 어떤 뭐 산업 단위로도 굉장히 이제 희비가 갈릴 걸로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정책과 기반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저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 테마주 현상도 많아질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죠. 사실 이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현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제일 앞서가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좀 건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보다도 이런 뭐 건전하게 올바른 뭐 경제 분석 같은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선거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국이 부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새해에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 어떤 책을 소개시켜주나 봤더니 예상을 했습니다. 네. 새해는 마치 이런 거 의무적으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한 해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하지? 그러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에 이른바 트렌드와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보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노력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몇 권의 이 트렌드 책을 한꺼번에 다 보고 오늘 네.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겠다. 이런 책이 막상 사자니 조금 아깝기도 하고 네. 안 보자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야, 오늘 정말 꿀팁 나오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4년을 관통한다고 해야 될지 네. 공통점 뭐가 보이던가요? 제가 3권 정도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 예.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내놓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하고요. 유명하죠. 네, 코트라에서 펴내는 한국이 열광하는 세계 트렌드라는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좀 매년 좀 챙겨 보는데요. 트렌드 모니터가 내놓는
트렌드 모니터 2024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책들의 성격이 조금 다 다른데 트렌드 코리아는 매해 한 해 트렌드를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좀 보여주는 거 이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확인하는 재미가 좀 있는데 올해는 드래곤 아이스라는 단어를 놓고 각각의 스펠링으로 한 해 트렌드를 좀 정리하고 있고요. 코트라가 내놓은 세계 트렌드라는 책은 글로벌에서 2024년도에 나올 여러 가지를 실제적인 기업들의 예시를 들어놓은 것 이게 좀 보는데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 모니터가 내놓은 책은 이 책은 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나름의 근거를 제시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준다는 점에서 그래도 연말에 좀 챙겨보면 새해를 이걸 좀 생각하면서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는 책이어서 요 세 개 책을 좀 봤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2024년은 용어들은 서로 좀 다르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나름의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한 4개에서 5개로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네. 각각 어떻게 묶으셨어요? 책들은 거창한 표현들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아주 명료한 단어를 주제로 좀 꼽았는데요. 첫째는 AI. 2023년도에도 물론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지만 올해 2024년에도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한 해를 조망가기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 묶음은 나를 소중하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트렌드가 좀 읽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라는 단어를 꼽았고요. 세 번째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걱정이 가장 많은 이슈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트렌드에서도 이런 흐름이 읽힌다는 게 이 책을 보면서 좀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반작용인데요. 예. 한쪽으로 쏠렸던 관심이나 경향들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 정하는 기류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전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딱 요약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로 AI 묶음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네. 사실 AI는 아마 주변 모두에게 올해 어떤 이슈가 가장 핫할 것 같아라고 물으면 아마도 이 AI라는 얘기를 꺼내실 것 같아요. 예, 저도요. 예. 그만큼 이제 시대의 변화가 지난해 챗GPT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생활 속으로 이 생성형 AI라는 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 전망이 이 책에 언급되는데 전체 일자리의 69%가 AI 충격에 노출돼 있다. 최대 50%가 AI에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3억 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네. 2023년이 우리에게 이런 AI가 있어? 라는 느낌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그림도 그려주고 뭐 PT 자료 만들어줘 그러면 PT 자료도 좀 만들어주고 혹은 영상 편집해줘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준 한 해였다면 2024년은 아마도 이걸 어떻게 우리 생활에 그리고 업무에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023년에는 신기해서 처음 활용해보거나 한번 슬쩍 써본 원년이라면 이제 뭔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업무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슬슬 그 AI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일 편하게 하겠는데 아니면 돈 많이 벌겠는데 네.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트렌드라는 책에서는 일예로 AI 경영자라는 단어를 꺼내거든요. AI가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컨설팅 도구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외 변수를 예측해주고 경영의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신제품 개발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제품 출시 비용을 줄이고 기간도 앞당기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재밌는 예를 드는데 지난해 캐나다의 한 수제 맥주 제조 회사를 예로 듭니다. 예. 나인마일 레거시 브루잉이라는 수제 맥주 회사가 있는데 네. 창립 8주년을 기념해서 지난해 이벤트 행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과 인공지능의 수제 맥주 맞대결인데요. 마치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의 바둑 대결 같은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맥주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2019년과 2020년에 캐나다 브루잉 어워즈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딴 15년 경력의 브루잉 마스터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 AI하고. 이 AI는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양조법 등을 익힌 다음에
이 챗GPT가 자신만의 레시피로 맥주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 인공지능이 이거 참 슬플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이런 수제 맥주라는 건 사람의 손맛이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찾아 먹는 건데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인공지능이 승리를 했는데요. 참. 그러니까 60% 정도가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60% 정도가 네. 이 챗GPT가 그 레시피를 만든 맥주가 훨씬 맛있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이 만든 맥주가 훨씬 칭숙하고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레시피로 지금은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고 활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2024년에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선도적인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또 힌트가 되니까 여타 회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의 분야에 이걸 적용시켜 볼 테니 아마 올해는 이런 사례들이 더 흔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시로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 AI를 많이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멕시코의 한 비료 회사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곰팡이 균주를 배양해서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AI로 토질과 작물 등에 적합한 비료를 추천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만에서는 양계장의 단순한 수작업 업무를 다 AI로 대체해서 자동화시키고요. 심지어 닭의 울음소리를 이 AI가 분석해서 호흡기 질병을 알아내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결국 올해는 얼마나 이걸 잘 적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건데 개인이든 회사든 정부든 모두 이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들 트렌드 책에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챗GPT로 대변되는 이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유치원생이나 1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챗GPT를 보고 배우고 있는데 예. 아마도 올해가 지나면 2학년이 되는 학생도 나오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도 나오고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나올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것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에는 얼마나 이걸 잘 활용해내는 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모 프롬프트요. 네. 다양한 AI와의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얼마나 빨리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직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직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코딩이라는 말을 한 5년 근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코딩은 AI가 명령만 잘하면 다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 코딩 해줘. 그러면 AI가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컴퓨터의 언어를 잘 아는 챗GPT가 컴퓨터의 언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그 명령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내려주느냐가 중요한데 예. 그 명령을 내려주는 사람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연봉이 4억 원 정도 되는 일자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AI에게 시키는 직업인데 4억이나 받는다. 잘 시키기만 해도 이제 사람의 업무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반된 단어가 네. 동시에 도출되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AI라는 단어 말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사회는 이미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점점 더 사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개인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이런 경향에 맞춰서 모든 마케팅과 제품의 전략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런 경향이 2024년도에도 강하게 나타날 거다 이런 건데요. 일단 사회적으로는 트렌드 모니터에서 제시한 육각형 인간이라는 표현이 조금 씁쓸하긴 한데 네.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요. 네.
나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 완벽한 인간을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 6가지 요소를 두고 거기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렇죠. 이 네. 6가지 요소를 다 갖춘 인간. 아. 그걸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요소가 뭐예요? 외모, 음.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같은 겁니다. 이거 다 갖추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완벽한 인간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타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있네. 있네.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 다들 아실 텐데 이 선수는 만다라트라는 표를 만들어서 네. 이 표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거를 다 성공과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도 완벽함을 추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로서의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성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한 루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개인화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기업들은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도 더 많이 쓰고 확산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은 또 뭔가요?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맞춤형 상품을 넘어서 가격의 개인화까지 이루어내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예.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AI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상품들을 적재적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밀어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가격까지 시시각각으로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을 변화시켜서 사람들한테 판매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쿠땡이라는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놓으시면요. 물건 가격이 변하는 거를 가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어제 담아놨는데 예. 다음 날 보면 어제보다 조금 싸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싸졌네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약간 그런 것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한 식당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식당은 변동 가격제를 택하고 있는데 예. 월요일은 오프 피크라고 해서 25% 똑같은 메뉴를 할인을 해주고요. 예.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미드 피크라고 해서 이때는 조금 덜 피크해 뭐 이런 얘기겠죠. 한 중간 정도 하는 피크 타임이라고 예, 해서 예. 15% 할인을 해주고요. 그 외에는 정가로 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에 따라서 가격대를 바꿔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건데 예. 소비자가 납득만 한다면 동일 가격 최저가가 아니라 그때 가격마저도 초개인화로 가는 현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재밌는 사례가 영국의 노리시드라는 맞춤형 영양제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소비자들의 컨디션 진단을 통해서 7가지 영양소를 추천을 하고요. 내가 맛과 향을 선택을 하면 일주일 뒤에 한 달분의 젤리 형태의 영양제를 보내주는 회사인데 네. 이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색의 영양제를 젤리 형태로 이렇게 쌓아두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가격도 다르고 상품의 모양도 다 다른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이죠. 버라이어티 가격 아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양제가 사람마다 먹어야 될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를 주고 상품 가격을 달리한다면 그래도 수용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같은 쇼핑몰에서 누군가에게는 어느 시간대 할인해주고 누군가에게는 어느 시간대는 할인을 안 해주고 그러면 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반응이 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색다른 가격 전략이라서 사람들의 반응도 저는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얘기도 해보죠. 앞서 이 2가지 트렌드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네. 말씀 주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트렌드에서 기술 변화를 제외하면 아마도 이 노령화와 인구 감소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몇 년 내에 노동력 부족 얘기하고요. 벌써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마도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변화 속에 사회가 어떻게 이를 대처하고 또 대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트렌드 전망들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에는 그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노령화 쪽에 가다 보니까 큰 줄기는 건강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fem테크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팸이 뭡니까? 이 fem은 여성의 피메일하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테크 기업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드는 게 이 손목 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여성들의 신체 반응을 체크하고 호르몬 요법 등을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출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성의 출산 주기를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갱년기라든지 신체 변화 등을 감지하고 기분이나 수면 조절 등에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인구가 감소할수록 여성의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는 관점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근데 좀 섭섭하기도 하네요. 인구 줄면 남성의 건강도 중요한 거지. 이 손목 밴드를 남성에다 차면 또 남성들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아마도 인구 감소나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런 조금 더 의미로. 여성의 fem테크 쪽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술도 좀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소비자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기술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는 건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국그릇과 숟가락 형태의 기기인데 네. 이 기기에서는 미세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다 음식을 담으면 짠맛하고 감칠맛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해요. 실제 소금을 안 넣는데도요. 그러니까 MSG나 소금을 넣지 않아도 이 미세 전류를 통해서 맛에서 이 짠맛 또는 감칠맛을 올려주는 이런 기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소금류나 MSG의 섭취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건 이제 건강에 도움은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차라리 싼 소금을 치고 말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긴 할 것 같은데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도 여러 기술과 산업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스마트 리빙 스테이션 기술이 예로 나옵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독립 생활을 지원하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간호 인력 부족을 이 스마트홈 기술로 보완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공간의 재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의 경험이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동형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큐브형 사무실 사업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기존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사업도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예. 네덜란드의 헤르브스테밍이라는 사업이 소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응형 재사용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100년 된 우체국을 이제 우편량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다시 바꾼다든가 아니면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어서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 바꾼다든가 나일론 공장을 새로운 사무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사업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네. 공간 변화는 뭐 나름대로 이해가 다른 건 다 됐는데 네. 앞서 이동형 업무 공간이라고 하면 사무실을 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큐브형으로 만들어진 사무실이 이동하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회사에 요청을 하면 이 사무 공간 몇 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마치 컨테이너 박스가 이동하는 것처럼 그 회사가 필요한 사무 공간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면 내가 공유 오피스를 빌리는 것처럼 여기에 앱으로 신청을 하면 사무실을 보내주는군요. 출장지로 보내주는 것이죠. 다른 것들 모두 앞서 설명 주신 내용들 AI라든가 나라든가 노령화, 인구 감소 등은 그 키워드에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말씀 하시려나 보다 유추가 됐는데 마지막은 도저히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반작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류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쳐서 또는 하다 보니 야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주류를 거부하는 현상 같은 게 올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미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평균 회기라는 용어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보면 어중간함의 확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뭐 중간만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 뭐 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육각형형 인간을 말씀드리면서 완벽함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는 이전보다 아마 SNS 같은 곳에서 서로를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하게 되는 게 좀 강화되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오늘 이걸 즐겼고 뭔가를 누리고 사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또는 따라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훨씬 강해진 예.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인간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류를 쫓아가고자 하는 현상들이 강해지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에도 몇 가지 이와 관련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작년에 거지방, 뭐 짠테크 네, 이런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플렉스라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돈을 쓰는 거 말고 나는 최대한 돈을 아껴보겠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비싼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적은 돈으로 오랫동안 버텨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주류에 저항하려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자존감에 초점을 두고 어떤 경험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의 전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쇼윈도 경험보다는 진정성을 키워드로 두려고 하는 평범함이나 보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명품보다 준명품 소비를 한다든지 스몰 럭셔리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그중에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노령화도 좀 얘기해 주세요. 노령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른은 늘어나는데 20, 30대가 결국에는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자신들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한 진정한 어른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좀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믿을 만한 어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021년도에 47% 정도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22년에는 44.5%, 23년에는 53%가 진짜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2030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진짜 어른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권의 책 읽고 나서 꼭 그 소개하고 싶은 노래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꼭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걸 꼭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내 자신감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의미로 메간 트레이너의 Made You Look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시면 명품나 거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난 안 해. 이거 없어도 남들이 나 쳐다보게 만들 수 있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